주책에다 그 내가 책에 너무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쳐도 뭐 또 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실 테니까 3월달 올 때는 색깔 2가지 펜을 준비해 온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 나오죠. 이거 전에 했어요, 제가. 했는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했거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기억납니까? 도심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토지를 조금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쓴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그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불렀잖아요. 외곽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토지를 많이 쓰고 자본은 적게 쓴다. 조방적 이용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겠죠 뭐. 괜찮아. 또 3월달에 또 할 거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넘어갑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 쭉 넘기세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개발 봐야 돼요. 433 개발. 이 개발 쪽에서 2문제에서 3문제가량 출제가 되거든요. 개발. 네. 자, 개발 보시면 먼저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434페이지입니다. 그 개발의 과정 보이세요? 이 개발의 과정은 2종류가 있어요. 5단계가 있고 7단계가 있어.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7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5단계 한번 볼게요.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개발로는요 순서를 잘 물어봐요. 우리 무슨 공법의 순서처럼 순서를 잘 내. 그러니까 순서가 나오면 잘 기억해 둔다. 자, 개발의 5단계 뭐라고요? 계획.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한다?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실시를 해야지. 시행.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처분. 이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러면 협의할 때 인가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병행이라고 그러는 거야. 병행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기본 순서. 기본 순서.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거기 병행이라는 건 뭐냐면 협의하고 인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시행하고 처분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7단계가 나와요. 이 과정은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단계. 자, 7단계 맨 처음이 뭐예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얘기는 뭐 구상, 뭐 이런 거잖아요. 아이디어. 울산에 대규모 쇼핑몰 하나 지어볼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럼 지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하고 비용을 대충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쇼핑몰 하나 지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날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들면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예비적 타당성 검토라든지 전실행 가능성 이렇게 부릅니다. 예비적 타당성 또는 전실행, 실행하기 전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알아본다고 그랬죠. 대충 계산해 보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계략적으로 알아본다.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계략적으로. 구체적 그러면 안 돼. 계략적으로. 보통 이걸 추계해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계해본다. 얼추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해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략적으로. 자, 그랬더니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땅 보러 다녀요. 이제 부지 모색합니다. 그리고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여기서 구입이라는 거는요 잔금까지 칠 필요 없어요. 계약금만 내도 괜찮아요. 계약금만 냈다는 거는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할 때 권리 자체가 확보가 되죠. 구입한다는 건 계약 잔금까지 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지 확보. 부지를 확보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부지 확보가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수익과 비용을 다시 분석해 봐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아까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그랬잖아. 예비적이 빠져버리면 타당성이야 이제. 타당성. 아까 전이었잖아요. 전 빼버려야 돼 이제. 실행 가능성. 이거를 이제 분석해야 돼.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그러고 실행 가능성 분석이라고도 그럽니다. 해봤더니 여전히 괜찮아. 그럼 이때는요. 아까 전 실행하고 예비적 타당성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략적으로 하죠.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다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구체적 분석이 끝났죠? 그럼 이제 뭐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융이라 그러거든. 금융. 돈을 조달해. 금융. 그럼 돈 조달해서 이제 뭐 해야 돼? 지어야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 다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팔아야지. 팔든지 마케팅,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케팅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계라 부릅니다. 됐어요? 자, 마케팅에서 하나 기억할 거. 자,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대지인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 병원 입점 확정. 본 적 있어요? 그게 마케팅이거든. 임대 모집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건물도 아직 안 지었는데. 그래서 이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들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7단계 순서. 순서 외울 때 있잖아요. 얘를 조금 조심하면 돼요. 부지 확보는 예비적 타당성과 타당성 사이에 부지가 들어간다. 순서 저거. 고의 순서는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면 딱 이유가 추론이 돼요. 그죠?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다시 타당성. 그래서 뭐 한다? 금융, 돈이 이자 지을 거 아니야. 금융, 돈 들어왔지?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마케팅. 됐어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타당성은 구체적으로, 마케팅은 초기부터 해라.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의 과정 됐고요. 넘기세요. 437페이지 보시면 개발의 위험 나옵니다. 개발의 위험.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지.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많겠죠. 그런데 워포드라는 사람이 분류한 이 세 가지 위험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 워포드라는 사람이 분류한 위험이에요. 자, 책을 보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법적 위험이라는 게 뭘지 생각해 보자. 법적 위험이 뭘까요?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지. 투자론 할 때. 위험은 내 예상과 실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법 때문이다. 법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무슨 위험이다? 법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요, 크게 공법상 공법이라는 게 있고 사법이 있거든. 우리 부동산 공급 시간에 공부하는 거 공법입니다. 국가가 규제하는 법. 그럼 공법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이용이나 규제와 관계되는 게 무슨 위험이에요? 공법상 위험이에요.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규제구역으로 묶여버려.
그럼 무슨 위험이다? 이거는 공법상 위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사법상 위험이고 대표님 민법 공부하시잖아요. 민원이라든지 소유권 관련 분쟁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이다? 사법상 위험이다. 이게 바뀌어서 낸 적이 있어요. 자, 공법상 위험, 이용 규제와 관계되는 위험, 사법상 위험은요, 소유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민원과 관계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 위험에서는요, 뜻 아셔야 되고요. 뜻.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법적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다고요.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무슨 위험을 줄이는 거다?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시장 위험은 뭘까?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했다 이런 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 위험 원래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시장 분석이라든지 시장성 분석 이런 걸 해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비용 위험은 뭘까요? 비용이 뭘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이거 하는데 1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15억이 드네. 이게 무슨 위험이다? 비용 위험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왜 비용이 많이 들까? 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공사가 내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길어지는 거야. 또는요, 물가가 오르죠. 인플레라든지 장기간 공사가 되어버리면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어버린 거예요. 장마가. 그럼 나는 한두 달이면 공사 끝날 줄 알았는데 한 4달이 걸려버렸단 말이야. 그럼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 위험이에요. 그럼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딱 이 금액만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10억이라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했잖아. 그럼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얼마 주면 된다? 10억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위험을 줄일 때? 비용 위험 줄일 때. 비용 위험 줄일 때. 됐습니까? 네, 이런 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위험을 나눌 때. 이건 워포드라는 사람이 나눈 위험이고 또 위험을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 이 부분도 시험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 투자론으로 치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이런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앞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인 자체가 거의 다 외부에 있는 게 원인이야. 원인이 어디 있다고?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외부에 원인이 있는 거는 내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요,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요, 개발업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부터 한번 봅시다. 없는 위험. 자,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지연이 되는 거야. 인허가 지연. 인허가 누가 내주는 거예요? 관공서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내부 문제입니까? 외부 문제입니까? 외부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고 있는데요,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재 나오면 모든 개발은 스톱입니다. 문화재 급납니다.
문화재 나오면 난리나. 모든 게 스톱이야. 문화재 하고 있는데 고구려 시대 뭐 그릇이 나왔어. 그릇 내가 묻은 게 아니잖아. 삼국시대 사람들이 묻어놨지. 원인이 내부야, 외부야? 원인이 외부에 있거든요. 아시겠죠?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인허가 지연, 문화재 출토. 자, 그런데 개발업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 파업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파업 안 일어나지. 그죠? 부실공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나요? 그래, 관리감독 철저히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내부 문제다.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 원인이 어디 있다? 외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내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거야, 내부 통제. 외부는 통제가 안 돼. 자, 개발의 위험까지 봤습니다. 개발의 위험,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워포드의 분류. 법적 위험은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이 있다. 공법상 위험은 이용 규제, 사법상 위험은 민원 소유권.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이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없는 위험이 있다. 됐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439페이지인데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 보이세요? 아까 이 타당성 분석 했잖아요. 타당성 분석.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겁니다. 타당성 분석. 자, 타당성 분석. 제가 지금 개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개발로는 순서를 항상 잘 물어본다. 순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순서를. 제가 앞글자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땁니다. 제가 GCC 타투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G가 뭐냐면요,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C가 뭐냐면 시장 분석이에요. DC는 뭐냐면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 타는 뭐냐면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얘기합니다. 투가 뭐냐면 투자 분석이에요. 순서부터 알아야 돼. GCC 타투. 시장 분석이 먼저입니까? 시장성 분석이 먼저입니까? 시장 분석이 먼저입니다. 자, 울산에 제가요, 울산에 대형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울산에. 나는 서울에 있는 개발업자거든. 그럼 울산을 잘 몰라. 그럼 울산에 와봐야 돼, 안 와봐야 돼? 와야 돼. 와서 뭐 하느냐? 울산이 과연 뭐 하는 도시인지, 뭐로 먹고 사는 도시인지, 기반 산업을 보는 거예요. 울산의 기반 산업은 뭘까? 그리고 울산의 도로 상황은 어떨까? 울산 시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거시적 변수라 그래. 무슨 변수? 거시적 변수. 거시적 변수를 분석해봐요. 이 거시적 변수라는 거는 인구, 소득, 기반 산업, 도로 상황,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 좀 개발할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도 와서 보는 거예요. 울산이라는 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야. 해야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김밥집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동네 장사 잘 되는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지. 내가 김밥집을 할 거지만 옆에 있는 커피숍, 식당 이런 것들이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고요. 내가 쇼핑몰을 지을 거지만 다른 부동산 경기도 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합니다. 자, 시장 분석은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수요와 공급이야. 자, 그런데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데 앞에 모든 부동산일까, 특정 부동산일까? 특정 부동산인 거예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내가 쇼핑몰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울산에 쇼핑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울산 사람들이 쇼핑몰을 필요로 할까? 이거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울산에 쇼핑몰이 과연 지금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게 무슨 분석이다?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이때 시장 분석할 때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마케팅 가면 또 공부를 하는데요. 시장 세분화는 뭐냐면 고객, 수요자를 나누는 거야.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를 뭐라 부른다?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는 뭐냐면 공급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울산에 와가지고 울산에 40대 인구는 몇 명일까? 50대 인구는 몇 명일까? 60대 이상 인구는 몇 명일까?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얼마일까? 연봉이 5천에서 1억 사이는 몇 명일까? 이렇게 고객을 나누어 보는 걸 뭐라 부른다? 세분화라고 부릅니다. 세분화. 자, 그랬더니 야, 여기는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알겠죠?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거야. 울산 사람들이 세분화를 해보니까 야, 우린 그럼 쇼핑몰 만들 때 1층에 대규모 동물병원을 집어넣자. 제품을 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면 시장 차별화라 그래요. 그 시장 차별화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시장 세분화는 뭐를 나누는 거다? 고객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마케팅 가면 공부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은 언제 한다고? 시장 분석할 때. 이걸 기억하라고.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 언제 한다고? 시장 분석할 때. 시장 분석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쇼핑몰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이 끝났죠? 그럼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요. 시장성 분석. 이게 뭐냐면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을 쇼핑몰이 분양이 잘 될까? 그리고 과연 임대가 잘 될까? 이걸 알아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은 뭐라고 부른다고? 매매 임대 가능성 분석. 그게 시장성이잖아. 야, 그건 시장성이 없어. 무슨 말이야? 잘 안 팔릴 것 같아,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은 과연 잘 팔릴 거냐, 잘 분양이 될 거냐, 이거를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발업자면 시장성 분석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야, 예전에 여기 울산에 쇼핑몰 지은 적 없어? 있어요. 작년에 쇼핑몰을 누가 하나 지었대요. 그게 그러면 분양이 잘 됐대? 어떻게 됐대? 알아보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과거에 우리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매매 임대가 됐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흡수율 분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흡수율 분석. 뜻은 몰라도 돼.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간 우리하고 비슷한 부동산들이 얼마나 빨리 매매 임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러면 흡수율이 빠른 게 좋은 거예요? 흡수율이 늦은 게 좋은 거예요? 흡수율이 빠를수록 위험이 낮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흡수 기간은 길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은 거야? 짧을수록.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흡수율 분석은요, 목적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목적. 자, 이 흡수율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얼마나 빨리 임대 분양되었는지 이거를 아는 게 목적입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측하는 게 주목적이야.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미래 예측이 목적이야.
미래 예측. 과거 분석이 목적이다 그러면 안 돼.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들어갑니다.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이 뭐냐면 이거는 수익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수익성. 요거 아시는 수익성 검토? 그럼 투자 분석은 뭔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 수익성 분석할 때 우리 앞에서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거 공부했죠? 네.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 0이 나왔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반드시 꼭 어떤 사람은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죠. 네. 근데 그것도 투자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나는 그거는 내 요구 수익률을 충족 못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투자 분석에서는요, A라는 개발업자가 투자한다고 해서 B라는 개발업자도 꼭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 결과를 할지라도 투자자마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순서. 그리고 이 중에서 얘들이 중요하거든요. 얘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알아야 돼.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이 중요해요. 시장 분석이 먼저입니다. 자, 시장 분석 나오면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시장성 분석, 매매 임대 가능성, 흡수율 분석, 미래 예측 목적.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요, 이 세 개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장성 분석.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경제성 분석 이런 말이 나오면 2단계로 구별했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까?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합니까?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순서 잘 물어본다니까. 순서. 네. 자,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 있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3, 4월 과정에서 초반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중반부에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민간의 시간 때문에 좀 간단히 보고 갈까요?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면 해봅시다. 한 10분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 중요하거든요. 자. 전에 경제 주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경제 주체는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고 둘이 같이 하면 제3섹터. 기억나세요? 네. 공적 주체는 정부, 지자체, 공사잖아요. 네. 맞아? 자,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개발을 해. 그걸 공영개발이라 그래요. 공영개발. 근데 제2섹터, 민간, 개인, 기업, 조합이 개발의 주체가 된다. 그럼 뭐라 부를까? 민간개발이라 부른단 말이야. 민간개발, 민영개발, 민간개발. 아시겠어요? 민간개발 방식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민간개발 방식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기억해놔야 돼. 항상 포인트가 중요하단 말이야. 자, 민간개발 방식 첫 번째가, 자, 민간이라는 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기업, 조합이 하는 거예요. 자체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개발 사업. 이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지주 단독 개발을 얘기해요. 지주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자기가 다 개발하는 거야. 자기가 다 개발한다는 얘기는 비용도 누가 대고요? 자기가 다 돼야 돼. 수익도 누가 다 가지고 가? 다 가지고 가. 그럼 그게 발생한 위험도 누가 다 부담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은 수익과 위험을 누가 다 부담한다? 지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요. 수익 지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예요? 위험도 지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혼자 하잖아요. 속도가 빠르다. 항상 기억해 두세요. 혼자 하면 뭐라고요? 속도가 빨라요.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많잖아. 속도 느려. 속도 느려. 그럼 어디든 다 똑같아.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어. 빨라. 이해관계자가 많아. 느려. 그러면 자체 개발은 사업의 수행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릅니다. 장점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의사결정이 신속해. 왜? 지 혼자 다 하니까. 아시겠죠? 신속. 빨라. 신속해. 자, 이제 자체 개발이 아니면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 사업은 뭐냐면 땅 주인하고 공사해주는 시공회사 있죠. 이들이 같이 하는 거야. 일종의 뭐 동업이야, 동업. 지주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야. 지주는 내가 땅 빌려줄게. 땅 빌려줄게. 너희가 좀 공사 좀 해줘.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지주하고 누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이야. 그럼 동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 나눠 가져야지. 그럼 지주 공동사업 나면 일단 수익은 나눠 갖는다. 수익은 나눠 갖는다. 위험은요? 위험도 나눠 가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자체 개발 사업은 수익과 위험을 지주가 다 부담하는 거야. 근데 지주 공동사업 방식은요? 지주와 시공사가 수익도 나눠 갖고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 외울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수익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자, 시공사한테 야, 이번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게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아. 다 지으면. 근데 내 땅이 한 30억 정도 가치가 있었고 네 공사비도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자? 반반씩 나눠 갖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나눠 갖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대물변제 방식이라 그래요. 대물변제.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등가 교환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주와 시공사가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 갖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대물변제 등가 교환. 현금이 주고받는다 안 주고받는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물건으로 주고받는 거야. 물건으로. 무슨 말 알겠죠? 완공되고 나면 네가 투자한 만큼 네가 가져가고 내 땅값만큼 나는 다른 거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등가 교환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 분양대금의 20%를 이 공사비로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20%는 네 공사비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줄게. 이해됩니까? 차이점. 그럼 이 둘은요. 수익을 나눠 갖는 관점입니다. 이익을 나눠 갖는 거야.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도 나누고 위험도 나누고. 얘는 단지 물건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분양 대금 중에서 돈으로 일정 비율만큼 내가 주겠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민간 개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민간 개발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얘가 뭐 거의 답으로 나오죠.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그럼 이 지주죠. 지주잖아요. 지주.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어. 개발에 그냥 초짜야, 초짜. 그래서 자기가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긴다고? 전문가에게 맡겨. 전문가에게 개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전부 맡긴다. 맡긴다. 자, 맡기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거든. 맡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그냥 일만 맡기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위탁이라고 불러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 위탁. 중고 가방 위탁 매매 이런 거 보셨죠? 시내에서. 네? 내 가방 들고 가가지고 좀 팔아주세요. 명품 가방. 그럼 그 명품 가방 소유권 누구 건데? 내 거야. 팔기 싫으면 가서 다 주세요. 가져가도 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걸 뭐라 부른다? 위탁.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소유권 이전해 준 이유가. 뭐 그것까지 몰라도 돼.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기는 걸 뭐라 부른다?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신탁. 됐어요? 소유권 넘겨서 맡기는 걸 뭐라 부른다고? 신탁. 자, 이때 전문가에게 맡겼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수탁자라 그래요. 수탁자. 그럼 수탁자는 맡기는 사람이야? 맡김을 받는 사람이야? 맡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 뭐라 부르느냐? 위탁자라고 불러요. 신탁에서는 신탁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오케이? 맡김을 받는 사람 뭐라 부른다? 수탁자. 자, 그런데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기려고 그러면 믿을 만한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지도 않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소유권을 넘기면서 개발해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신탁에서 맡김을 받는 수탁자는 누구냐? 신탁회사야. 누구라고? 신탁회사. 수탁자. 신탁에서는 소유권 이전한 게 신탁이라 그랬잖아요. 신탁의 수탁자는 전부 다 누구라고요? 신탁회사입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규정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신탁회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신탁회사도 신탁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받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도.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요. 그래야 내가 소유권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자, 위탁과 신탁 구별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개발해 주세요 하는 걸 무슨 개발이라 그러고? 위탁 개발이라 그러고. 수탁 개발 그래도 괜찮아요. 위탁형, 수탁형이라 그래. 소유권을 넘기면서 개발해 주세요 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신탁 개발. 토지 신탁이라고도 그래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유권을 이전하면 뭐라 부른다고요? 신탁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뭐라 부른다? 신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뭐라 부른다? 위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틀리면 이상한 거지, 사실은. 틀리면 이상하지. 자, 그 다음. 이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금을 조달한다. 아니, 땅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 사람 믿고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고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위탁 개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주가 여전히 갖고 있죠. 소유권 안 넘겨줬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누가 한다? 지주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소유권을 넘겨줬죠.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누군데? 신탁회사. 그래서 수탁자라고도 그러고요. 신탁회사라고도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차이점 두 개 있네. 소유권을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느냐? 맞아요? 그러면 위탁과 신탁의 차이점은 소유권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자금 조달에서도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만약에 위탁과 신탁 개발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X야. 자금 조달 누가 하는 차이가 있어요?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이 끝났어. 개발이 끝났어. 그럼 분양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될까? 이제 이익을. 자, 이익은 지주가 다 가지고 갑니다.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간다? 지주가. 그러면 일을 해준 수탁자들은 뭐 받아간다? 수수료 받아가는 거예요. 뭐 받아간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위탁과 신탁은 동업입니까? 동업 아니야. 동업이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지금 차이점 봤어요. 소유권과 자금 조달은 차이점이었지. 공통점이야. 이익을 배분하는 게 아니다. 얘들은 이익 배분이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니야. 그냥 전문가들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위탁과 신탁 개발은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뭐 받아간다 얘들은? 수수료 받아가는 거야. 수수료.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탁과 신탁 개발은 수수료를 받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죠. 단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느냐, 요거 빼고는 같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가 본다. 여기. 자, 이 둘은 대물 변제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동업 관계라 그랬죠. 이익을 나눠 갖는다고 그랬잖아. 이 둘은 이익 배분이야. 이익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수수료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동업자한테 무슨 수수료야. 수수료가 발생 안 해 얘들은. 오케이? 외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얘들은 동업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나눠 갖는 거야. 그래 수수료가 발생 안 해. 하지만 위탁과 신탁은 이익을 배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수수료 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4번인가요? 컨소시엄 개발이라는 게 나와요. 이 컨소시엄이 뭐냐?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법인과 법인들이 모여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 때 이걸 컨소시엄이라 그래. 삼성, LG, 또 대우 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사멜대 이런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회사를 뭐라 부른다? 컨소시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은 소규모 개발할 때 할까요? 대규모 개발일까요? 대규모 개발이야. 컨소시엄의 장점은 뭐냐면 서로 간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보완할 수 있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LG는 없어. 그럼 삼성이 LG한테 제공할 수 있잖아요. 삼성이 없는 기술을 LG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받을 수 있죠. 맞아? 기술 보완. 단점이 있어. 제가 아까 여럿이 모이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럿이 모이잖아요. 속도가 느려. 두 번째, 책임 회피 현상이 일어나. 지가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사람이 많으면 항상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는 걸 배우거든. 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구역 정리한 다음에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이해관계자가 자가 많아. 지주 전체가 이해관계자들이야.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 느려. 책임 전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속도 느려요.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장기간 공사니까 이해관계자 작을까 많을까? 많거든. 이해관계자 많아. 얘기 안 했지만 속도 느려. 책임 전가 현상이 일어나.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앞으로 이해관계자가 많다 그러면 속도 느려요. 책임 전가 현상이 일어나. 대표적인 게 컨소시엄입니다. 자, 컨소시엄 딱 나오면 속도 느리다, 책임 전가 현상이 일어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까지 다 왔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위탁과 신탁. 위탁 소유권 이전 안 일어난다. 신탁 소유권 이전 일어난다. 자금 조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금 조달한다. 위탁은 지주, 신탁은 수탁자, 신탁회사. 얘들은 이익을 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얘들은 이익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론 다 했어요. 다 했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 번 더 또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책 첨부 할 거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펜 색깔 2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